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 하나하나가 마치 내가 살아온 훈장 같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 주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와 실망이 숨어 있을까 싶어 마음이 아릿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봤나 싶은 자괴감이 들 때면 대문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망설여지는 날이 있죠. 분명히 좋은 사람 같아서 내 속을 다 내보여줬는데 정작 돌아온 것은 서늘한 배신감이나 은근한 무시였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참 열심히도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사회에서 내 몫을 해내느라 상대방의 기색을 살피고 비위를 맞추는 데에는 도사가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겉으로는 허허실실 웃으며 아이고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말하지만 돌아서는 상대의 등에 대고 왠지 모를 찜찜함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내 직감이 틀렸기를 바라며 애써 외면했던 그 불편한 예감이 결국 시간이 흐른 뒤 역시나 하는 확신으로 바뀌었을 때의 그 허탈한 말이죠. 사실 사람의 본심이라는 것은 아주 단단한 껍질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아주 사소한 틈새로 매 순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말이라는 겉포장지에만 집중하느라 그 사람의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놓쳐왔을 뿐이죠.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고 연습할 수 있지만 무의식 중에 나오는 0.1초의 찰나 같은 반응들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과 인격이 그대로 응축되어 터져나오는 결정체와 같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그 비밀스러운 신호들을 하나씩 읽어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상대의 흠을 잡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생만큼은 내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진짜 곁에 두어야 할 귀한 사람과 그저 스쳐 지나가야 할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마음의 눈을 가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인간관계의 고수로서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 그 지혜로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해질 때 이 채널은 우리 시니어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가장 편안한 사랑방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나 동네 이웃들과의 찻자리에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 나를 칭찬하는 것 같은데 묘하게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 말입니다. 어머, 자네는 나이 들어도 여전히 고우네. 근데 요즘 얼굴에 근심이 있어 보여. 무슨 일 있어? 라며 걱정을 가장해 비수를 꽂는 사람, 혹은 자식 농사 잘 지었네. 근데 요즘 애들 취업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며? 하고 굳이 아픈 구석을 건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1시간만 대화해도 온몸에 진이 다 빠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되새기게 됩니다. 아기가 없는 척 웃으면서 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상대의 가장 깊은 본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신호라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죠. 이런 묘한 말투의 비밀은 심리학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언어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말투와 단어 선택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와 지배 욕구를 100% 반영한다고 합니다. 특히 5만 명 이상의 대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대방을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돌려 까기를 하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자신을 높이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언어적 도구로 사용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하죠. 겉으로는 공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우월함을 견디지 못해 언어라는 화살을 쏘는 셈입니다. 이건 그 사람의 인격이 부족한 탓이지
결코 여러분의 상황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타인의 성취가 더 크게 보일 때 말투에 가시를 섞어 상대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스스로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고착된 심리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 척해도 말투 속에 섞인 비아냥과 은근한 비교는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황폐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늘 걱정이나 친분이라는 가면을 쓴다는 점이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결점에는 매우 예민한 관찰자가 되지만 자신의 결점에는 한없이 무뎌지는 존재다. 그는 상대의 말투에서 풍기는 천박함이나 악의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고치려 들지 말고 그저 그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넘기라고 조언했습니다. 타인의 말투가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게 두는 것은 내 귀한 영혼의 열쇠를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시돋친 말투는 여러분의 결점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불안이 밖으로 새어나온 것에 불과하니까요. 아, 저 사람은 마음이 참 가난하구나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굳이 그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주려 애쓰지 마세요. 내 감정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말투가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바람처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네에서 평판 좋기로 소문난 지인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고 예의 바르던 사람이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자마자 돌변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종업원을 향해 어이, 여기 언제 나와? 라며 반말 섞인 짜증을 내거나 실수로 물을 조금 흘린 아르바이트생에게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 라며 면박을 주는 장면 말이죠. 방금 전까지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온화한 미소는 간대없고 서늘할 정도로 권위적인 태도만 남은 그 사람을 보며 우리는 묘한 거부감과 함께 저게 진짜 모습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심리학적으로 권력거리 지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기어트 홉스테드의 연구에 따르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강한 우월감을 표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상대가 반격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될 때 드러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실제 공감 능력과 도덕적 지수를 80% 이상 정확하게 나타낸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즉,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은 단순한 실수나 기분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계급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자신의 내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보니 돈을 지불하는 손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타인을 억누르며 가짜 자존감을 채우는 것이죠.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아주 비겁한 생존 패턴입니다. 나에게 친절한 것은 내가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일 뿐, 그 사람의 본성은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 비로소 민낯을 드러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선택적 친절입니다.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태도가 바뀐다면 그것은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죠. 누군가의 인격을 확인하고 싶다면 그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만히 지켜보라는 성현들의 조언은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없어지거나 이득이 되지 않을 때 그 화살이 나를 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섣부르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상대의 무례함에 동조할 필요도 대신 사과하며 진땀을 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라는 명확한 선을 긋고 내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타인의 비겁함 때문에 여러분의 귀한 하루를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친한 친구들과 모여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묘한 정적이 흐르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분명 지난번엔 내가 샀으니 이번엔 누구 차례라는 게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갑자기 신발끈을 고쳐 매거나 화장실로 급히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있죠. 혹은 돈을 낼 때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손주 녀석 용돈 주느라 지갑이 비었다며 듣지도 않은 사정을 구구절절 늘어놓는 이들도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내놓는 과정에서 풍기는 인색함과 궁색한 핑계들은 함께 있는 사람들의 기분까지 씁쓸하게 만들곤 합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은 심리학에서 자기 통제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 지수를 측정하는 아주 정밀한 척도가 됩니다. 캔자스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자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비용 지불의 순간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계산적인 태도가 85% 이상 일치한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돈을 쓰는 습관이 그 사람이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타인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된다는 결과가 있죠. 기꺼이 지갑을 여는 행위는 단순히 부유함의 증명이 아니라 상대와의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무언의 약속인 셈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세상 모든 관계를 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보다 내 주머니에 푼돈이 나가는 것을 더 큰 상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결핍된 가치관의 패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돈을 쓸 때 유독 인색한 사람들은 대개 정서적으로도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남이냐라고 하지만 정작 행동은 자신의 작은 이득을 위해 타인의 배려를 당연하게 착취하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돈은 최선의 종이 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돈에 휘둘려 사람을 잃는 사람은 결국 가장 가난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죠. 돈을 아끼는 것과 사람에게 인색한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진정한 품격은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덜어내어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줄 아는 그 한 뼘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만약 만날 때마다 계산대 앞에서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목까지 대신 내주며 소갈이하는 일을 멈추셔도 됩니다. 그가 내지 않은 밥값은 단순히 돈 몇만 원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존중의 값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귀한 마음과 돈을 쏟아붓기보다는 나를 위해 아낌없이 마음을 써주는 진실한 사람들과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데 집중하세요. 그것이 내 인생의 자산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길입니다. 네 번째,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소름 돋는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입은 분명 귀에 걸릴 듯 활짝 웃고 있는데 그 사람의 눈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말입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입만 벌려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도 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묘하게 뒤가 구린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나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게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들지만 겉으로는 박장대소하며 분위기를 맞췄으니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런 부자연스러운 웃음의 비밀은 얼굴 근육에 과하게 숨어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신경학자 기욤 뒤제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즐거울 때 짓는 뒤젠 미소는 입꼬리뿐만 아니라 눈 주변 근육인 알륜근이 수축하면서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눈동자가 작아집니다. 하지만 억지로 지어내는 가짜 웃음은 뇌의 지시로 입 근육만 움직일 뿐 눈 주위 근육까지는 조절하지 못하죠.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 시청자들이 느끼는 그 서늘한 직감은 0.5초 만에 눈과 입의 불일치를 읽어내는 뇌 방어 기제로 적중률이 무려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상황을 통제하고 속내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웃음은 상대의 경계심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데 본심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웃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다른 의도나 계산에 깔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대인관계를 일종의 연극으로 생각하는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하게 동의하고 즐거워하는 척하지만 눈동자 속에 숨겨진 그 서늘함은 사실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음은 인간에게서 가장 깊은 본성을 드러내는 창문이다. 진실한 웃음은 영혼의 기쁨을 나누는 통로지만 꾸며낸 웃음은 자신의 빈곤함을 가리기 위한 화장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상대의 웃음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지 못하고 오히려 긴장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가진 온도가 그만큼 낮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가짜 웃음을 발견했다고 해서 굳이 그 가면을 벗기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왜 그런 웃음을 짓는지 분석하느라 밤잠을 설칠 이유도 없죠. 그저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연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여러분 역시 적당한 예의의 거리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는 법은 상대의 가짜 웃음에 속아 내 진심을 다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충분히 짧으니까요. 5번째, 살다 보면 참 거절하기 힘든 게 주변의 사소한 부탁이죠. 나가는 길에 이것 좀 버려줘라든가 잠깐 이것 좀 들고 있어줘 같은 아주 작은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호의를 베풀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가만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물건을 휙 낚아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쁜데 미안해서 어쩌나 하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꼭 표현합니다. 반대로 내가 아주 작은 부탁을 하나 했을 때 마치 큰 빚이라도 지우는 양생색을 내거나 내가 왜? 라는 표정으로 일관하는 사람을 보면 그동안 내가 쌓아온 정이 참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사소한 부탁의 상호작용은 사회심리학에서 상호성의 원리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잣대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의 작은 호의를 당연한 권리가 아닌 채워야 할 마음의 빚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8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반면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이들은 타인의 배려를 자신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죠.
1000건 이상의 관찰 실험 결과 작은 부탁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장기적인 관계에서 나를 동등한 동반자로 보는지 아니면 이용 대상으로 보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려내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타인의 에너지를 공짜로 얻으려는 심리적 습성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내가 더 가져야 이득이라고 보는 약탈적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하게 우리가 사이가 좋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행동은 상대의 시간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의 편함은 금쪽같이 여기면서 당신의 수고로움은 먼지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이 나의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 사람의 그른 문제일 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죠. 상대가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내 배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구멍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호의를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만 더 잘해주려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사람도 알아주겠지라는 기대가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나의 귀한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단호하게 미안하지만 어렵겠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갉아먹는 관계로부터 나를 해방하는 첫걸음입니다. 6번째, 집안 어른들께 사람을 보려거든 그 집의 화장실과 현관을 보라는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현관에 놓인 신발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아주 투명한 거울과 같죠. 어느 모임에 갔을 때 겉모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했는데 정작 벗어놓은 구두 굽이 다 닳아있거나 흙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남의 집을 방문하면서 신발을 앞뒤 가리지 않고 툭툭 벗어 던져놓는 사람 말입니다. 신발 좀 그럴 수 있지,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기엔 그 어지러운 발끝에서 느껴지는 무질서함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태도처럼 보여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신발과 심리의 상관관계는 단순히 깔끔함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 정체성의 표현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캔자스 대학교의 오만 길레스 교수팀이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에게 낯선 사람의 신발 사진만 보여주었을 뿐인데도 그 주인의 성격과 정서적 안정성을 무려 90%의 확률로 맞췄다고 합니다. 특히 신발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가지런히 놓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도 높은 애착, 안정성을 보였죠. 반면 신발이 지저분하거나 제멋대로 놓인 경우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타인의 시선에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데이터가 도출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자기 규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정성의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하게 예의를 갖춘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자신의 발끝 하나 단정하게 갈무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얼굴과 옷은 화려하게 꾸미면서도 가장 낮고 험한 곳을 다니는 신발을 방치한다는 건 그 사람의 존중이 오직 전시용에 불과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의 엉덩이로 앉아 있는 것이며 가장 높은 곳을 걸을 때도 내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졌어도 결국 인간의 본질은 가장 밑바닥, 즉
스스로를 대하는 사소한 습관에서 결정된다는 뜻이죠. 발끝이 단정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며 그런 사람은 타인의 살 또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변의 겉은 화려하지만 발끝이 늘 어지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화려한 말솜씨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 어지러운 신발만큼이나 그 사람의 내면도 정돈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의 입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이 머물다 간 자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그 작은 마음가짐 하나가 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하듯 타인을 볼 때도 그 사소한 질서를 살피는 눈을 가지신다면 결코 겉모습에 속아 마음을 다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7번째, 우리는 흔히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 모습은 기분이 좋을 때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위기의 순간에 터져 나오기 마련이죠. 평소에는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점잖던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끼어들기를 당했을 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거나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이 벌어졌을 때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골라 비수를 꽂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땐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라고 변명하지만 사실 그 순간에 보여준 서늘한 눈빛과 거친 태도는 그가 평소에 억눌러왔던 인격의 본체와 같습니다. 분노 상황에서의 행동 패턴은 심리학적으로 자기 조절 기능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자제력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며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뇌의 전두엽 기능이 약화되면서 본능적인 자아인 이드가 튀어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행동 실험 결과 분노가 치밀었을 때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 능력은 평상시 학습된 매너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정서적 지능과 인격의 두께에 비례한다는 것이 95% 이상의 확률로 증명되었습니다. 화를 내는 방식은 그 사람의 감정 그릇이 얼마나 얕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성적표인 셈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이 불같은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나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오만한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하게 너를 사랑해서 너를 아껴서 화를 낸 것이라고 합리화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불쾌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분노의 순간에 밑바닥을 보이는 사람은 관계의 소중함보다 자신의 감정 배설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목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진정한 인격자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나는 순간에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방식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혹시 주변에 화가 나면 안색이 변하며 폭언을 하거나 무시무시한 침묵으로 상대를 벌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평소 친절함에 속아 본심은 착한 사람이야라고 두둔하지 마세요. 화가 났을 때 당신에게 보여준 그 거친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보듯 전전긍긍하며 살기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상대의 분노에 같이 휩쓸려 자신을 잃지 마시고 이 사람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라고 냉정하게 판단하며 마음의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내 평온을 깨뜨릴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누군가의 구두 뒷굽이 달아 있는 것보다 누군가의 마음 굽이 달아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더 슬픈 일이다. 긴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마음에 들였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대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싶을 때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 작은 신호들에 집중하는 이유는 결국 다시 진짜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아 내 귀한 진심을 낭비하지 마시고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도 따스함이 묻어나는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 무례한 신호들을 억지로 참아내셨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을 먼저 보듬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품격 있는 삶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작은 호의에도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들과 남은 생을 채워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타인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시고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운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